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득이 될지 또 손해가 될지 궁금하시죠? 엄청나게 성장 효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7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통일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미래가 이렇게 밝아진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도경입니다. 오늘은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통일이 우리한테 이득이 될지 또는 손해가 될지 궁금하시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히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사실은 통일 경제가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통일의 경제적 효과라는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지 그런 문제까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통일 경제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네. 손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조금 더 많으시네요. 예, 실제로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통일될 때 제가 독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동서독 통일된 이후에 3년이 지나니까 서독 경제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어요. 서독 경제는 사실은 정부 수립 이후에 이 마이너스 성장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 됐겠죠. 마이너스 1.7%나 경제가 내려가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독일, 동서독을 합해서는 마이너스 1.1% 경제 성장이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도 독일 통일을 보니까 진짜 통일이 우리한테 꼭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경계심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독일 통일 이후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독일의 주가 변화예요. 지금 닥스 30이라는 것은 독일의 제일 대표적인 기업 30개에 대한 주가 지수인데요. 1년 후에 보시면 큰 변동이 없어요. 한 3년 후에도 크게 좋아지진 않아요. 한 5년까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5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다면은 한 5배 정도, 정확하게는 한 459% 이렇게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독일 전체 주요 기업들의 가치가 5배가 뛰었다. 그럼 막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 아무거나 주식에다 투자해 놓으면 한 10년 후에는 5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를 제가 왜 준비를 해봤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통일 대박 논의가 나온 다음에 정말로 독일에서는 통일이 대박이었는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거를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 그럼 독일의 일반적인 기업들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면 되겠다 해서 제가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대박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대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통일에 대해서 이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체 한 남한 사회에는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게는 47.5%, 많게는 55.9%가 나왔어요. 그런데 남한 사회에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개인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밑에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의 밑에 줄은 같은 조사에서 개인한테도 이득이 될 거다, 아니다, 뭐 이런 걸 이제 조사해봤는데 개인한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1.8%에서부터 보시면 30.3%밖에 안 돼요. 즉 5분의 1 내지는 4분의 1 정도만 개인한테 이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독일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독일 사례를 보면 지금 20년이 좀 넘게 지났죠. 90년도에 통일이 됐으니까 지금 2015년이니까 25년이죠. 지금 가보면 다들 통일을 잘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유럽의 주요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 그리스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그리스가 가장 눈치를 많이 보는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이에요. 그만큼 독일이 유럽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막강한 경제력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독일 통일은 모든 국민한테 이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통일 경제가 이득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통일의 편익은 누가 가져다 주느냐. 첫 번째 이제 통일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북한 지역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겠죠. 투자가 일어나면 경제 성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북한 지역의 투자가 가져오는 성장 효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분담 비용이라는 것이 있죠. 분담 비용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국방비잖아요. 국방비를 독일 같은 경우는 전체 GDP의 2.5%를 썼었어요. 통일되기 전에. 근데 통일된 이후에 10년쯤 지나니까 1.5%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절감 효과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속되는 효과일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한 대치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줘야 돼요. 지금까지 보면 적어도 20bp는 0.2%예요. 0.2%는 해외에다가 다른 나라보다 더 줘야 돼. 근데 이제 통일되면 그것도 없어지겠죠. 더 중요한 이득이 뭘까요? 북한 지역에 2,200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2,400만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2,200만이라고 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5,100만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 가까운 인구가 새로 유입됩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자꾸만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구가 감소하면 시장이 줄어들죠.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이 줄어들죠.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50%에 가까운 인구가 확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성장 효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내수 시장이 적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적은 이유가 뭐겠어요?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선진국들 보면 대부분이 1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우리도 통일되게 되면 7,500만, 8천만 가까이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큰 경제 성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이거를 거꾸로 돌려 세우려고 지금 엄청나게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게 되면 또 인구 성장 효과가 엄청나게 발생할 거고 저출산 추세를 거꾸로 돌려 세울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무엇보다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들에 의하면 한 7천조 원 가치가 된다라고 그래요. 7천조 원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우리나라가 올해 예산이 한 370조 원, 380조 원 뭐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러면 7천조 원이면 우리나라 예산의 몇십 년치가 되겠죠. 그 정도의 북한의 지하 자원이 매장돼 있다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2010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 더 높이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들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섬나라나 마찬가지로 갇혀져 있고 토지가 넓지 않으니까. 근데 북한 토지가 우리보다 더 넓어요. 한 1.2배나 되죠. 그러니까 땅이
2배 이상 확대되는 거죠. 뭐 사실은 일단 국가가 정해지면 땅을 어디 사올 수도 없고 넓힌다는 것이 사실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 땅이 2배 이상 넓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북한 때문에 차단돼 있어서 섬나라잖아요. 비행기 타거나 배를 타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통일이 되게 되면 육로로 갈 수 있게 되죠.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까지 가나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육로로 유럽까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파리까지 이제는 뭐 기차 타고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에다가 자전거 한 대 싣고 파리까지 올해 휴가 가겠다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즐기는 것에 그렇고 수출할 때도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해지면 엄청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통일 경제의 성공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북한 지하 자원에 대한 가치를 산정한 표를 한번 옮겨와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정말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국립외교원에서 지난해 2040 통일 한국 비전 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잠깐 여기 차용을 했는데 통일 경제가 왜 성공할 것이냐? 그 이유는 한국의 자본, 기술, 거기에다가 북한의 자원, 노동력, 그리고 해외에서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래서 한 2040년도 되면 인구가 한 8천만 명이 되고 전 세계에서 제7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왔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혼자 자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골드만삭스라는 해외 유명 투자은행이죠. IB에서 만든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한국이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을 앞지를 것이다. 그래서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통일이 된다면, 통일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렇게 밝아진다. 라는 그런 보고서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보시죠. 이게 보시면 아까 제가 파리까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유라시아 고속도로가 지금 또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라시아 프로젝트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만 또 중국에서 1대1로 프로젝트라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유라시아 프로젝트하고 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철도망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통일만 되면 여기에 바로 연결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파리까지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게 사실 비용이죠. 통일이 이런 편익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엄청나게 가져올 수 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은 통일 이후에 3년 만에 서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느냐. 제가 이제 독일에서 살 때 그런 일이 벌어져서 독일 국민들이 뭘 걱정했느냐 하면 통일하려고 그러다가 우리까지 망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을 당연히 하게 됐었죠. 우리도 사실은 그게 걱정이죠. 통일해서 같이 잘 살면 좋은데 통일 비용을 조달 못해서 같이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걱정이죠.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게 이제 이 표가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통일 비용에 대한 추정을 했습니다. 1,000억 달러도 안 되는 금액이 들 거다라고 산정해 놓은 사람도 있고 많게는 5조 달러 정도까지 들 거다. 너무 차이가 크죠.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추정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계산할 때 조건을 서로 다르게 이제 가정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통일 비용은 천차만별로 이렇게 추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금액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무엇 때문에 통일 비용이 높아질 것인지, 무엇 때문에 통일 비용이 낮아질 것인지, 그걸 이제 주목할 필요는 있게 되겠죠.
이제 통일 경제가 그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일 경제가 성공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봤다시피 이득이 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이득이 현실화되려면 투자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 투자를 감당할 그룹이 있느냐, 감당할 사람들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지금까지 보면 통일 경제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거다. 이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비용은 한시적으로 들어가지만 이득은 우리나라가 있는 한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득이 사실은 손실보다 더 크다 또는 비용보다 더 크다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통일을 안 하려고 할까? 그거는 선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선투자는 결국은 한 세대의 문제예요. 독일 같은 경우 제가 통일 후에 5년 동안 독일에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통일해가지고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세대가 이미 돈을 다 지불했으니까 지금 세대는 이제 이득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시차가 있는 거잖아요. 앞에 세대가 누군가가 투자를 해줘야 뒤에 세대가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우리 세대가 비용을 감당 안 하겠다 그러면 통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은 뭐다? 누군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세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성공 조건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이득이 덜 클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하려고 나서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시차가 있어서 그래요. 비용을 내는 세대하고 그다음에 이득을 보는 세대가 다를 거다. 지금 당장 통일되면 누가 돈 내겠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득은 누가 보겠어요? 우리 자식들이나 그 다음 세대가 보겠죠. 실제로 그런 그 통일 비용의 지불과 통일 이득을 향수하는 것 사이에 시간 격차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통일 별로 원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분명하게 내가 돈 낸 것에 대해서 생기는 이득을 내 자식이 본다. 내 자식이 그 이득을 본다. 그러면 그래도 낼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돈 내는 사람하고 이득 보는 사람하고 다를 거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금은 다 내야 돼. 국민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득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볼 것 같다. 아무래도 중요한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그 기업들이 할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비용은 내가 내고 이득은 내 자식들이 보는 게 아니라 대기업 또는 기업들을 자식들이 볼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통일이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선뜻 돈을 내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 사실은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만연해 있는 통일과 관련된 인식은 뭐냐면 통일이 마치 경제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 같이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되면 하고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안 하겠다 하는 입장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치 통일이라는 것이 투자 어떤 상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통일 경제라는 것이 앞으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선투자가 필요한데 그걸 누가 내가 나서서 먼저 투자에 임하겠다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통일 경제의 잠재력을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장기적으로는 대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선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그룹이 없기 때문에 통일 경제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계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통일 경제 이득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 봤는데 사실은 이득이 될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이 이득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통일 경제를 우리가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첫 번째는 통일 문제를 일단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즉 사람의 문제로 먼저 보고 통일 문제를 끌고 나갔던 독일이 있었던 반면에 우리는 돈 문제로 생각해서 내 돈 내기 싫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계에서라도 통일 논의를 이제는 돈 문제에서 사람의 문제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 비용 문제 때문에 통일 문제를 우리가 진전을 못 보고 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꿈도 못 꾸고 있다. 이러는데 저는 교계에서 나서서 통일 비용 내가 내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무리할지는 모르겠지만 11조 더 내기 운동 해보자. 지금도 11조 내기 힘든데 또 내라고요? 뭐 이러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교계에서 그렇게 통일 비용 내가 내기 운동을 한번 펼쳐보면 우리 교계가 기독교계가 통일 비용을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통일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계가 통일 비용 내도록 가만 놔두겠어요? 뭐 다른 종교들도 나서지 않겠어요? 그러면 종교계만 왜 내느냐, 일반 국민도 내겠다 이러면 사실은 아무 문제 없어진 거예요. 통일 비용 내가 내겠다라고 달려들면 통일이 아무런 장애가 안 돼. 내가 안 내겠다, 네가 내라 이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계에서 먼저 통일 비용 내가 내기 운동을 하게 되면 통일 비전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독일에서 살면서 보니까 독일 통일을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독이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었어요. 공동체가 그 사회에서 가장 작은 소자 하나라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생존 생계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통일되면 내가 실업자가 돼도 지금보다는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통일하자고 달려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은 그런 것들이 충분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먼저 내가 살고 싶은 땅,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나라를 먼저 만들어야 북한 사람들도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체 운동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에 지금처럼 서로 경직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평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교계가 좀 나서야 앞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국 간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나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계에서라도 나서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독일 이제 통일 이후에 구동독 지역의 생산성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한 5, 6년 지나면 서독의 70% 가까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통합됐다고 봅니다. 우리도 통일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초기 5, 6년입니다. 이 5, 6년에 대한 비용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겠다고 나서면 통일은 문제가 없고 통일 경제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들한테 더 큰 경제 성장, 더 큰 복지, 그리고 더 큰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